지금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이 뭐고, 그 다음에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RFP 작성 형식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유형하고 도메인별로 구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앞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획과 RFP 아니더라도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독서를 많이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듯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준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사례들 좀 많이 살펴보고 그런 이후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거 이제 써보고 하시면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나와 있는 RFP하고 데이터 설명 구축하고 이후에 이제 설명서를 같이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데이터셋에 RFP도 많고, 데이터셋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허브에는 모든 거의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거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RFP와 데이터 설명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이제 AI 허브에서 보시면 한 5개인가가 형태와 그 다음에 도메인별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획 과정에서 작년에 이제 10몇 개 정도로 그걸 나눠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모든 걸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몇몇 사례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전부도 아니고 그중 일부에 좀 특이점 있는 것들을 좀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RFP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데이터와 어떤 형태가 유사하다던가 혹은 목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거기에 디테일은 다르더라도 거기 대략적인 게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여져 있는 RFP를 좀 보시고 참고해서 어느 정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부여하게 되면 훨씬 더 탄탄하게 RFP가 나오기 때문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보시고 오늘 여기서는 몇 가지 다룬 것들은 정도는 좀 특징을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비전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AI 허브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은 유형이 이제 비전, 영상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딥페이크 변조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나중에 RFP 찾아서 보셔도 좋겠고요. 이 데이터 개요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겐 기반으로 다양한 변형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변조 영상의 탐지, 검출을 하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용 변조 영상 구축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까지 잘 보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인지 무엇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축하고 얼마큼 구축할 것인지는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데이터 개요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데이터 개요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구축 목적을 갖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구축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분야와 산업 분야로 나눠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로는 변조된 영상을 분류하고 수정된 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적어놨고요. 산업 분야로는 언론, 미디어, 국방, 치안, 보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구축 방법을 보시면은 데이터 구성을 위한 원시 데이터 구성 방안과 변조 영상, 탐지 방해 영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요. 원천, 라벨링, 메타데이터 구성 방안을 제안사가 제안하도록 적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조금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러한 구성 방안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RFP를 작성하실 때 디테일하게 다 일일이 다 적어줄 수도 있지만 제안사가 제안하도록 네, 요것들은 좀 제안사의 몫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쪽 파트가 아니더라도 네, 데이터 개요나 데이터 구축 목적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데이터 구축 방법에 뭐 데이터 구성이나 장비, 뭐 가공 방법, 비식별화 등등 데이터 구축 방법에서는 뭐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뭐 제안사가 뭐 제안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 수집 장비를 여기는 오픈 데이터, 인터넷 동영상 크롤링, 촬영 카메라 이 세 가지로 제안을 했고요. 상세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여기 안에다가 기술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규모 부분에는 앞서서 개요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데이터 수량과 형태로 나눠 가지고요.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규모에는 분포를 조금 요구사항에다가 잘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성별, 피부색, 나이, 키, 몸무게의 차이를 갖는 300명 이상의 동영상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분포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은 잘 이게 실제로 학습했을 때 바이어스, 편향이 생겨가지고 모델이 잘 워킹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분포들을 뒤쪽에서도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과제를 수주하신 이후에도 과제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긴 하는데 특히나 이 데이터 분포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들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제 사업 제안할 때 말고도 기획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 주셔야 좋은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례 예시 쪽에 이제 딥페이크 변조 영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실제 RFP와 이 RFP를 바탕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사에서 구축 완료 후에 제출한 데이터 설명서입니다. 자, 왼쪽이 실제 공고가 나간 RFP고요. 오른쪽이 데이터 구축 완료 후에 작성한 업로드한 데이터 설명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이나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시 영상 5만 개와 변조 영상 15만 건, 참여자 300명 이상의 조건을 완벽하게 일치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P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러프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다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데이터의 구성 부분도 보시면은 대부분 거의 일치하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의 구성, 변조 영상, 탐지 방해 영상, 원천 라벨링 메타데이터 구성 방안 같은 경우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하고 가공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RFP의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설명서에서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RFP 단계에서는 좀 약간 아이디얼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구축하면서 생긴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게 됐고요. AI 허브에서 여기 보고 계신 이 RFP하고 데이터 설명서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늘 이렇게 눈으로만 쓱 대충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미리 좀 확인하시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획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전에 이어 컴퓨터 그래픽스 도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비전 쪽에 서브 카테고리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이게 도메인이 확장이 되면서 중요성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별도의 도메인으로 이제 나온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도메인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소한 것도 있고 설명을 들으면은 좀 재밌겠다,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AR, VR 활용 플랜옵틱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옵틱에 대해서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시고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플래너틱 기술은 완전한이란 뜻의 라틴어 플래너스하고 광학, 옵틱의 합성으로 광선 광학을 의미합니다. 빛 정보를 고차원으로 획득한 뒤에 컴퓨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입체 영상,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등 사실감이나 현장감, 몰입감이 필요한 실감 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근 이제 메타버스나 뭐 그다음에 AR, VR 그런 쪽 산업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런 쪽 데이터들이 조금 니즈가 많아지면서 나온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요에는 이런 플래너틱 데이터가 뭐고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구축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구축 목적으로는 이제 연구 분야,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연구 분야로는 재초점, 자유시점 생성, 모션, 포커스, 디블러, 조회상도, 3차원 복원, 객체 인식, 분리, 삽입, 추적, 영상 합성이 있고요. 산업 분야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비대면 컨텐츠 서비스 등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구축 방법인데요. 네, 데이터 구축 방법을 보면은 이제 데이터 구성과 데이터 수집 장비, 수집 방법, 가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원천 데이터 수집성에 보면은 영상 내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이미지 처리를 해가지고 수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섭외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특이점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장비가 뭐 여러분들이 생소한 5x5 어레이 카메라, 네, 하고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집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센서 라이다가 들어가는 경우 같은 이제 특히나 뭐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자세히 여기다가 적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데이터셋들이, 그러니까 여러 멀티 모달로 들어오는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기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규모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수량과 형태에서 나눠가지고 앞서 그 개요에서도 다뤘지만 데이터 규모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나눠놨고요. 아무래도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영상이죠. 아까 뭐 봤던 여기서도 영상이라 개수가 아니라 이제 시간 단위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뭐 20시간, 박물관에서 몇 시간, 스포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별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다 적어놨고요. 때로는 이 데이터 수량을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기획하실 때 이번에 다 못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걸 기획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뭐 그 위성 영상 활용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뭐 강원도, 경상도, 충청권, 뭐 전라도, 제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고 산림수종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나눠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도메인들을 다, 세부 도메인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량은 이걸 맞춰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태 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아까 카메라를 못 쓴다고 했죠? 네, 5x5 어레이 카메라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기술 형태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도 실제 RFP하고 이 RFP를 바탕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사에서 구축이 완료된 후에 제출한 데이터 설명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개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소개와 이제 매핑이 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예시를 잘 들어서 정제된 표현으로 잘 쓰고 있고요. 데이터 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가공 방식 이런 것들도 오른쪽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RFP 수집 방법과 가공 방법 부분인데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설명서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풍부하게 예시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설명서와 RFP를 잘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이제 RFP를 최대한 따라서 데이터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서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네. 내용이 반복되긴 하겠지만 계속 거듭 말씀드린 이유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음성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유형은 뭐 도메인이라고 보기 좀 뭐하고요. 음성 데이터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음성 유형의 학습용 데이터도 굉장히 비전 다음으로 이제 많은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일반 남녀 자유대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개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개요에는 음성을 문자로 바꾸어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등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용 자유대화 음성 데이터 구축이라는 이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량을 4,000시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남녀 비율, 나이대, 화자당 수집 시간 등 구체적인 수치와 분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아무래도 음성이다 보니까 아까 앞서 보셨던 것들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비디오 클립 단위로 해서 시간 단위 나오는데요. 음성도 마찬가지로 보면 시간 단위로 구축량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구축 목적으로는 그 연구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 분야로는 음성인식, 음성 언어 처리, 자연어 처리, 한국어 음성 언어 연구, 신호 처리 등이 있으며 산업 분야로는 음성인식, AI 비서, 보이스봇, 자동 자막 생성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데이터 구축 방법을 보면은 데이터 구성을 위한 원천 데이터 구성 방안하고 수집 방안을 해당 부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시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뭐 데이터 시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남녀의 대화가 포함된 문장 단위 또는 한 개의 발화 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넣습니다. 발화 시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음성 발화 시간이랑 뭐 어떤 제외해야 되는 내용들, 데이터 한 건의 정의 등등 이 데이터 구성을 뭐 다 정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사가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뭐 수집 방안은 이제 제안사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규모 부분에서는 데이터 개요에서 제시한 구축량을 조금 더 상세하게 수량과 형태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구축한 그 이후에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설명서하고 RFP를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왼쪽이 RFP고요, 오른쪽이 구축 완료 후에 제출한 데이터 설명서입니다. 보시면은 데이터 개요 쪽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활용 분야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목적과 다 들어갔고 데이터의 분포 같은 경우에도 여기 RFP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많이들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남녀 비율은 1대1 그리고 10대에서 50대의 음성을 모두 포함해야 되고 화자당 120분 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 분포를 쪼개가지고 이제 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집 방법과 가공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구축 과정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구축 개요 형태로 해서 뭐 플로우 차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녹음자를 어떻게 뽑아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음자가 녹음할 대화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작업장 구축해서 뭐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적었고요. 보시면은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16kHz로 다운샘플링 처리해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유형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SNS 소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데이터 개요를 보면은 한국어 구어체 텍스트 기반의 정보 검색 대화 분석, 질의응답 명령어 이해, 언어 모델 학습 등의 자연어 처리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국인의 일상 대화, 메신저 채팅 데이터 구축이라는 이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연어 처리 AI 모델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뭐 문어체랑 구어체가 좀 다르잖아요, 데이터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그 리얼월드의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자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량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총 200만 건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1600만 건 이상의 말차례, 그리고 3200만 건 이상의 발화를 포함하도록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데이터 구축 목적으로는 연구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 분야로는 한국어 언어 모델 연구, 정보 검색, 대화 엔진, 질의응답, 명령어 이해 등이 있고, 산업 분야로는 AI 상담센터, 챗봇, AI 스피커, 개인 비서, 스마트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데이터 구축 방법을 보면 데이터 구성을 위한 원천 데이터 구성 방안과 수집 방안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말차례 수 한 건에 대한 정의, 발화 수 한 건에 대한 정의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유형과 주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수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200만 건 이상의 대화, 말차례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특이점이 아까 여기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유형이나 도메인별로 도메인보다는 데이터 유형별로 네, 이렇게 데이터 규모를 산정하는 게 다릅니다. 뭐 이미지나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건 단위로 많이들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이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시간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선 예시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RFP하고 데이터 설명서가 결국에는 이렇게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텍스트 데이터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RFP에 있는 것들을 꼭 잘 지켜서 수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RFP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결국에 기결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과 가공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실제로 구축을 하면서 구축 단계에서 더 이제 정교해졌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로 분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성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완료가 됐을 때 이렇게 갖다듬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정도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구축 이후에 만들어진 데이터 설명서 레벨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기획 단계에서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다 적어 주셔야지 보통 이런 것들이 RFP가 잘못 나가게 되면은 만들어야 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기획과 RFP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 관점 주행 영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관점 주행 영상은
로보틱스 도메인 쪽에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례인데요. 네, 데이터 개요를 보면은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로봇 관점의 주행 환경 영상 기반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하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주행 영상, 인도 보행 영상이나 그 자동차 주행 영상 이거랑 자율주행 로봇 관점의 이제 주행 영상은 뭔 차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조금 기획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좀 비슷한 데이터셋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먼저 나온 걸 보고 제가 벤치마킹해서 뭐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들도 목적에 따라서 그 키나 뭐 그런 보이는 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유념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라고 해외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데이터셋이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완전히 무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지만 연구를 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 이미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국내 시장과 맞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제안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주행 영상이기 때문에 앞선 그 텍스트랑 다르게 여기는 구축량은 이제 500시간 시간 단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목적으로는 연구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로는 실내 자율주행 환경에서 장애물 자동 검출, 회피, 추적 등이 있으며 산업 분야로 주변 상황 인지를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방법에서 데이터 구성을 위한 원천 데이터 구성 방안과 수집 방안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행 영상이다 보니까 비디오 클립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제 원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 어노테이션 파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펙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 포맷은 뭘로 하고 그리고 뭐 라벨링 이미지는 어떻게 뭐 할지 뭐 등등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화질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액션캠, 스마트폰,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뭐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안사가 제안하도록 했는데 뭐 가능한 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하면 좋고요. 반대로 특정한 너무 그 특정 업체에서만 나오는 센서나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범용성 위주로 제안을 가급적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규모 부분에서는 데이터 계획에서 제시했던 구축량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수량과 형태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RFP와 이 RFP를 바탕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사에서 구축 완료 후에 제출한 데이터 설명서와 이제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왼쪽이 RFP이고 실제 오른쪽이 이제 데이터 설명서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요와 그다음에 데이터셋 구성 이런 것들이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간혹 다른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뭔가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변경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RFP의 그 수집 방법하고 가공 방법도 마찬가지로 구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축수산 도메인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준비한 데이터셋은 노지작물 질병 진단 학습용 데이터셋인데요. 노지라는 말이 작물 질병 다 진단 다 이해하겠는데 노지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작물을 갖다가 그 밖에서
키우는 경우 이제 노지고, 시설에서 키우는 경우는 이제 시설 작물. 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뭐 하우스나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뭐 과수원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예 작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원예, 노지, 그리고 시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좀 구분해서 작물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작물에 대해서는 작물이 구분이 되고 또 사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보면은 시설에서 촬영한 것, 뭐 시설에서 키울 수도 있고 노지에서 키울 수도 있지만 노지에서 나타나는 그 병해충에 대한 그 형태하고 양태하고 실제 시설에서 나오는 것들하고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지는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노출이 잘 될 수가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있고요. 예, 원예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에서 키우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특징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가지고 저희가 노지와 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학습용 데이터셋을 이제 기획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개요 부분을 보시면은 노지 작물의 질병 진단을 자동으로 하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라는 구축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목적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량을 노지 작물 10종 이상 그리고 질병 이미지 30만 장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목적으로는 연구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 분야로는 식물 병리학 분야, 이미지 인식 등이 있고요. 산업 분야로는 노지 작물의 질병 진단 및 처방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방법에는 데이터 구성을 위한 원천 데이터 구성 방안과 수집 방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주요 노지 작물과 질병 이미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수집 방법을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등 이 세 가지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규모 부분에서는 데이터 개요에서 제시한 구축량을 조금 더 상세하게 수량과 형태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RFP하고 이제 데이터 설명서 비교한 건데요. 데이터 개요를 보면 데이터 구성에 고추, 토마토, 오이, 양배추, 배추 등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물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요 작물을 이제 뽑아가지고 꽂고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병 리스트들을 질병 리스트들을 쭉 적어놓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데이터 수량과 형태도 적었는데 아무래도 뭐 데이터 그 가공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심플하게 만들었던 데이터셋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구축 내용을 보면 왼쪽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왔는데 다만 기획 당시에 뭐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병이 그 사이에 뭐 그게 발생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축수산 쪽이 어려운 이유, 특히 농업 쪽이 어려운 이유가 농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특정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병이 꼭 발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부러 막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농축수산 쪽 데이터셋 구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획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없는 거는 재현해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구성을 보면 그에 발생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좀 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 재해 뭐 이쪽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할 때 그에 이제 태풍이 오면 그걸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지 않아서 작년에 굉장히 고생했던 데이터셋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획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기획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 가공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집 방법하고 가공 방법은 뭐 이미지당 뭐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박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지다 보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제 촬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데이터 분포 같은 것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이렇게 아침의 조명과
그리고 해질녘의 그 빛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빛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조금 조건들을 줘야 되고, 그리고 맑은 날과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럴 때 또 조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있던 연구팀에서 예전에 그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예전에는 농가가 태풍 같은 걸로 이제 피해를 입으면은 이제 낙과가 발생하잖아요. 과수원에. 그러면은 낙과로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사과 그 과수원에 사과가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막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가 남아 있고 떨어진 게 얼마이기 때문에 보험 비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실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보험 사정원들과 농가 주인들이 서로 다른 거죠, 의견이. 뭔 소리냐, 바닥에 떨어진 게 더 많은데 내가 센 거랑 다르다. 서로 이제 시비 붙는 일들이 있어서 그걸 자동화하는 그 과제를 제가 2013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14년쯤에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했을 때 되게 성능이 99%에 육박하게 되게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왔었는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기자분들도 모아놓고 공개를 해서 시연을 하는데 실제 원했던 성능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망신을 당했죠. 실제 성능이 한 7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연구실에 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금 돌이켜 보다 보니 학습용 데이터, 학습한 데이터셋들이 다 굉장히 날씨가 해가 쨍쨍한 날에 한 오후 한두 시쯤 되겠죠. 맑은 날, 해가 쨍쨍한 날 오후 한두 시쯤에 그 사과 이미지만 열심히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모 시연을 할 때에는 날씨가 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고 오후 한 5시 이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에 의한 그 변화를 갖다가 그 당시에 조금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요. 실패했던 사례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편향이나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서 다 떠나서 일단 실제 리얼월드에서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RFP에다가 또 잘 명시를 해서 제안사들이 제안하도록 장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랜드마크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발표본 차례인데요. 그 2022년도에 처음으로 선정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예전에 이제 관광 학습용 데이터 관광 도메인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선정돼서 나왔었고, 이쪽에 관련 데이터셋들이 열심히 이제 지금 구축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이제 랜드마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제 관광 쪽 도메인으로 이제 편입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비전 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데이터 국내 특성이 반영된 국내 도심 민간 건물, 공공기관, 관광명소, 편의시설 등 국내 도시별 주요 랜드마크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목적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량을 전국 50개 도시의 랜드마크 이미지 50만 장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목적으로는 연구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 분야로는 컴퓨터 비전, 이미지 인식 등이 있고, 산업 분야로는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추천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방법에는 데이터 구축을 위한 원천 데이터 구성 방안과 수집 방안을 기술하는데요.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미지이 있다 보니까 고해상도 랜드마크 이미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MS 코코 데이터 포맷을 벤치마크하도록 이렇게 RFP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다른 카메라나 영상 장비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만 딱 제한을 해서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서비스로 그 서비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데이터 수집 방법 기기도 딱 제한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규모 부분에서는 데이터 계획에서 제시했던 구축량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수량과 형태로 나누어 제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미지다 보니까
네, 시간이 아니라 건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RFP하고 이 RFP를 바탕으로 구축 완료 후 제출한 이제 데이터 설명서 비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RFP의 수집 방법하고 가공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왼쪽에 있는 내용을, RFP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구축하고, 실제 그 예시를 들어서 가지고요. 실제 여기는 촬영 구도나 뭐 획득 절차 이런 것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RFP에는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적지는 않고, 네, 조금 열린 상태로 조금 한 것도 있고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RFP를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더 빡빡하게 그런 그렇게 적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조금 제한사에서 할 수 있게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RFP를 이런 형태로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RFP를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처럼 구축이 된다. 예, 앞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FP가 이토록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